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권재은입니다. 자, 오늘 다시 주소주가 돌아왔습니다. 바이오부터 반도체, 자동차주까지 강세 이어갔는데요. 오늘 현대차 인베스터데이가 있었죠. 장 막판에 현대차 기아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상승까지 견인하기도 했었는데요. 코스피 지수 결국에 빨간불로 마감하긴 했지만 여전히 2,700포인트 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와 그 고민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 준비했습니다. 저희와 내일 시장 든든하게 대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시장 복귀부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바이오주들이 선방했고요. 이런 정책 테마주들도 여전히 강한 모습입니다. 일단 삼성전자 오늘 0.79% 상승했고요. SK하이닉스는 오늘 7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2.46% 상승했지만 세시를 기점으로 상승폭이 약간은 둔화되는 모습이었고요.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대 양봉 보여줬습니다. 오늘 거의 7% 가까운 상승 보여줬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주도 계속해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두 번째 국정 브리핑을 연다고 하죠. 정책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유효한데요. 꿈비가 장 막판 상승폭을 더 키워내면서 13% 두 자릿수대 급등세 보여줬고요.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도 장 막판까지 상승폭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주들의 상승이 오늘 지수 상승까지 견인해줬습니다. 특히나 현대차가 오늘 4% 넘는 상승폭 기록했고요. 기아도 2.75% 강세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차종을 7대에서 14대로 2배나 확대한다고 하죠. 오늘 코리아 FT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5.33%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이슈들 준비해봤는데요. 오늘은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김덕호 대표 그리고 최진욱 본부장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부터 먼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내일 새벽이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열립니다. 과연 반도체주 상승할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관전 포인트를 쭉 정리해 봤습니다. 이렇게 5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단 기존 반도체였던 호퍼 반도체 수요가 여전히 견조한지 블랙웰 칩의 출시가 예정돼 있지만 기존 반도체 칩의 이런 수요가 얼마나 견조한지 여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블랙웰 칩 연기 소식까지도 전해졌었는데 이 초기 출하량은 어느 정도일지도 예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3번이겠죠. 과연 엔비디아 실적이 이 시장 컨센서스를 얼마나 웃돌지 여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블랙웰 생산은 어떨지, 그리고 그렇다면 내후년 그리고 2026년까지 실적 컨센서스는 어떨지 여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김덕호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가장 중요한 3번이죠. 엔비디아의 실적, 시장 컨센서스를 얼마나 웃돌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실적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일단 시장 컨센서스의 기준도 다 다르죠. 그러니까 어느 사에서 이제 기준을 잡았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연간 매출이 이제 10% 이상은 다 상승할 거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장 큰 우려가 되는 거는 이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이제 많은 반도체주들, 특히 이제 IT 종목들이 지난 일주일 사이에 지금 조정이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좀 말씀드린다면은 이제 가격에 대한 밸류에이션이죠. 결국 이제 주가에 대한 이제 베팅들이 과연 이제 슈팅으로 나올 수 있느냐를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신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분기별 실적들에서 거의 이제 주당 순이익은 10% 이상이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가 지금 나오곤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일단 성장 자체는 유효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의 눈치를 보는 것도 사실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향 연결 매출을 또 잡을 수밖에 없는 SK하이닉스, 그리고 이 SK하이닉스에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한미반도체, 이렇게 덩달아서 커플링이 좀 많이 됐는데 지금은 좀 트렌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제 폭락장, 그러니까 지난 7월 이후에 조정과 폭락이 이어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SK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엔비디아와 똑같이 커플링이 되는 모습이 좀 많이 나타났어요.
반면에 7월 조정 이후에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종료가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증시에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좀 이탈을 한 현상이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즉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반등세가 빨랐던 미국 증시와는 다르게 우리나라 증시가 또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특징,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잘 갔을 때 다른 나라 증시 잘 갈 때 안 가더라, 다른 나라 증시 떨어질 때 또 떨어지더라라는 모습이 좀 나와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이제 실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배팅을 하실 분들은 다 배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루비콘 강도 반쯤 건넌 상태에서 과연 내가 다음날 급락에 대비해서 손절매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하락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분분한 얘기 좀 나오실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펀더멘탈 장세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그동안에 해외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레거시 반도체 부분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면서 기대가 될 것이다라고 했던 것이 오히려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조정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요. TSMC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누구나 다 예상을 했었죠. TSMC 실적 좋을 거다. 기대감들 다 있었지만은 발표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주가가 좀 회복을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전 고점이었던 7월 11일자 고점까지는 아직까지 좀 개폭이 남아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한국 주식이 저평가된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우리가 가격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항상 예상할 수 있듯이 결국은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는 수요입니다. 근데 최근 이제 외국인들이 비중을 많이 줄였죠. 이 모습을 봤을 때는 일단 두 가지 요소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엔비디아가 정말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실제로 시장의 예상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하면은 SK하이닉스보다는 상대적으로 엔비디아의 주가 탄력에 미치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상승세 자체는 주목을 해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부합하는 정도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더 강화될 가능성도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말에 미국에서 대중국 관련해서 HBM 제품 판매에 대한 어떤 제재를 나타낼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까딱 잘못하면은 지금 현재 중국향 매출을 잡고 있는 HBM2 모델에 대한 장비주들까지도 제재가 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지금 블룸버그에서 지난 8월 초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 내용을 좀 참고해 보신다라면은 아무래도 이제 한국 증시가 양쪽에 치는 입장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반도체주 쉽게 놓칠 때는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올해 조정이 나온다. 지금 이미 과중한 비중을 담으신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단기적 반등세 유효하게 접근하셔서 매매 차익 노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5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실적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무려 6분기 가까이 실적이 계속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했기 때문에 실적보다는 뭐 블랙엘 출시나 아니면 호포 반도체 수요가 견조한지 여부 아니면 2026년 컨센서스는 어떨지 여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진욱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 요건을 다 충족을 해준다면 내일 반도체주 갭상승도 가능할 것 같긴 하거든요.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이제 중요한 부분을 극 초반에 엔비디아의 좀 예상치 부분들이랑 갭 차이가 좀 많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월가 측에서 예상을 했던 부분들에 대비해서 엔비디아가 실적을 항상 발표를 할 때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만한 좀 이제 서프라이즈 현상에 대한 부분들의 갭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하면서 그때부터 일단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의 좀 시작이 되면서 SK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연쇄적으로 이제 반도체 쪽에 주도 랠리가 상반기부터 잡혔던 상황이었죠. 일단 이제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월가의 좀 전망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올해 이제 2분기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3분기, 4분기 시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갭 차이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에 바라보고 있는 실적 전망치 자체가 눈높이가 많이 높아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제 엔비디아는 그 눈높이를 뛰어넘을 수 있을 만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지금은 계속해서 시연을 해야만이 이 주도 랠리 자체의 수급이 빠지지가 않고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사실 이제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들은 실적은 저도 좋을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 실적은 좋을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실적이 예상치에 부합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예상치보다 생각보다 조금 위에 상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요건이 나오게 되면은 이게 결국 어떻게 보면 실적은 넘어섰기 때문에 증시에는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는 게 당연한 부분들인데 그게 오히려 매물 출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엔비디아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투자 심리도 자체는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와줘야만이 이 투심 자체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 그러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은 일부 매물 출회가 또 될 가능성은 저는 염두를 해둬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물론 이제 저 5가지 요건들 자체가 전부 다 충족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저도 오히려 갭상승 부분들도 가능은 할 가능성은 높다고는 봅니다. 일단은 지금 수급적인 모습만 봐도
엔비디아의 실적을 기다리면서 국내 증시 역시도 계속해서 혼조세 양상을 좀 많이 보여줬던 부분들. 오늘 그냥 장 마감까지 딱 놓고 보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외국인들은 전부 다 매도를 오늘도 포지션을 잡았는데 기관이라든지 뭐 금융투자, 뭐 보험들은 전부 다 매수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뭐 개인들도 마찬가지겠죠. 엔비디아의 실적 부분들이 일단은 베팅이 들어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제외하고는 전부 다 지금 베팅이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SK하이닉스랑 수급적인 면이 조금 다릅니다. 기관, 금융투자, 뭐 보험은 전부 다 동일하지만 연기금이나 사모펀드는 일단 빠져나갔다라는 거죠. 삼성전자 측에서는. 근데 반대로 SK하이닉스는 연기금이나 사모펀드가 일단 들어온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한미반도체도 똑같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이 효과가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 연쇄적으로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일단 오늘의 수급만 놓고 보면 알 수 있는 부분들이고 결국 이제 실적 이후에 발언 부분들이 저는 더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일단 블랙의 출시 지연 부분들이 왜 출시가 지연이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럼 블랙의 출시 지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올해 하반기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좀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갈 건지 이런 구체적인 전략 부분들에 일단은 조금 더 기대 심리도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내년 실적 전망치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이번에도 잘 나온다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목표치는 높아질 거예요. 뭐 이 목표치를 계속 뛰어넘을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을 엔비디아가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저는 부담감이 좀 클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워낙 처음부터 갭 차이를 많이 냈던 상황이었다 보니까 다만 일단은 지금 증시 자체도 상반기 때 끌어올렸던 부분들도 반도체였고 만약에 엔비디아가 여기서 무너진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국내 증시 역시도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이지만 이게 오히려 엔비디아 효과로 인해서 박스권 하단까지도 이탈할 가능성은 저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좀 부정적으로 이어진다고 하게 되면은 왜냐면 이제 그만큼 반도체 쪽에 대한 기대 심리도 상반기 때 높았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상승 모멘텀이 부족한 증시예요. 그러니까 박스권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주는 게 엔비디아가 키를 잡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엔비디아 실적 이후에 일단 반도체 쪽에 대한 방향성 여부가 나올 거라 보고 있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긍정적인 뷰를 바라보고 있긴 하지만 좀 부정적으로 이어진다. 만약에 좀 갭 하락으로 출발을 한다라든지 반도체 쪽에 어느 정도 매물 출혈이 좀 급속도로 나온다라든지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이렇게 수급이 강한 반도체 섹터 내에서는 기술적인 반등도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 정도의 어느 정도 개파락이 나온다고 해서 너무 걱정을 해가지고 이걸 동시에 뭐 매도를 전부 다 진행을 해서 손실 보고 나간다기보다는 일단 저는 매도세가 어느 정도 점차적으로 완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뭐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해서 평단을 좀 낮추신다든지 그런 부분들의 투자 전략을 저는 좀 잡을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뷰가 안 나오고 계속해서 상승 흐름들이 들어와 주는 게 가장 좋은 베스트 구간이긴 하지만 일단 우리가 양방향은 전부 다 열어둬야 된다는 겁니다. 양방향을 전부 다 열어둔 상황에서 그에 맞게끔 내일 증시에서 움직이는 방향성에 따른 투자 전략을 좀 잡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두 가지 전략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착한 암소마을님께서는 엔비디아 다시 우리 반도체장에 기를 불어 넣어주길이라고 이렇게 또 댓글에 남겨주셨는데요. 하지만 SK 하이닉스의 투심은 조금 좋지만은 못한 것 같습니다. 김덕호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제 BNK 증권에서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뭐 25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거의 30% 가까이 하향 조정했는데 SK 하이닉스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25만 원에서 23만 원 정도로 하향 조정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증시에 유동되고 있는 자금 자체가 축소됐기 때문에 이전만큼의 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금력이 바탕돼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 들어서 뭐 10년물 장기 국채나 뭐 30년물 장기 국채에 대한 수요가 견조하게 나타난 것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변동 대응을 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 주체들이 이제 조금 안정적인 투자를 좀 지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더불어서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발표한 자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2023년도부터 이제 미국의 헤지 펀드들이 반도체에 대해서 롱보다는 숏 포지션을 지금 잡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지난 7월에 AI 거품론, IT 거품론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조정을 받았을 때도 우리가 거기에 대한 학습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일단 기관에서는 이제 12개월치 전망을 기준으로 이제 보고서를 발표하다 보니 우리가 이제 탄력 자체에 대해서 지속적인 성장세 자체는 유효하지만 우리가 이전의 과거의 영광처럼 시장 자체가 빠르게 반색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어렵다라는 걸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산다 안 산다 시간에 말씀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반도체 섹터가 지금 완벽하게 바닥이다 아니다를 함부로 선단할 수 없는 것도 이미 이제 잭슨홀 미팅 때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발표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은 언제 시점에 금리 인하를 명확하게 하는지 또 여기에 더불어서 미국 경제가 확실하게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이 진행됐다라는
뭐 호언장담이 없다 보니까 엔캐리가 종식된 이후에 일본으로 다시 귀속됐던 자금들이 다시 나오는데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말씀드린다면은 SK 하이닉스는 우리가 과거 이전 고점이었던 뭐 25만 원 선 탈환 이런 목표로 잡으시기보다는 지금 현재 기관에서 제시를 하는 보수적 목표와 좀 동일하게 현재는 뭐 조금 주가를 좀 낮추어서 뭐 20만 원에서 21만 원 선 사이 밴드를 목표로 한번시면 어떨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눈높이를 좀 낮출 수밖에 없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다음으로 한미반도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진욱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장대 양봉 오랜만에 보여줬는데 또 내일 기업 설명회도 예정이 돼 있어요. 다시 한번 주가 회복 가능할까요? 저는 일단 뭐 이 HM의 열기가 끊어지지 않는다 하게 되면은 한미반도체가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상적인 수준 자체로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한미반도체가 안 간다라는 것 자체가 좀 저는 납득이 안 된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이제 여기서 이제 한미반도체가 중요한 부분들은 퍼포먼스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적에 대한 예상치도 계속해서 목표가가 상향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여기서 일단 그 다음의 스탠스를 한미반도체가 어떻게 취해주냐에 따라 가지고 주가의 좀 상승 퍼포먼스가 더 더해질지 아니면 그 부분들이 트리거 역할을 못 해주면서 일정 부분에 좀 밸류에 적합한 이런 주가 흐름들을 보여줄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 그 요건의 키는 저는 결국엔 신규 고객사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한미반도체가 SK하이닉스 쪽에 장비 납품을 진행을 하면서 돈을 좀 굉장히 잘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이 납품 수요가 증가를 할수록 뭐 그에 따른 한미반도체 리오더 부분들도 당연히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 저는 돈은 벌 수밖에 없는 회사로는 지금 성장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럼 결국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들은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객사들 말고 신규 고객사를 일단은 저는 바탕으로 다변 현상들이 좀 일어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만 어느 정도 내가 이 실적에 맞는 어닝 서프라이즈로도 시연을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만큼 한미반도체가 어느 정도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고 해외에서도 입지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부분들을 입증을 시켜주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결국 투심을 더 강화를 시킬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물론 아직까지 뭐 삼성전자랑은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한미반도체랑 삼성전자랑 뭐 특허 침해 부분들 관련해서 뭐 그때부터 지금 좀 연 자체가 좀 안 좋은 걸로 저도 좀 알고는 있는데 이게 이제 결국 삼성전자가 한미반도체에 손을 벌리냐 안 벌리냐 그 차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손을 벌릴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은 결국 엔비디아에 맞는 그 가이드라인 부분들은 삼성전자는 맞춰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랑 어느 정도 장비 고객사 납품을 진행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엔비디아에서 요청하는 부분들은 삼성전자도 들어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지금 TC 본도 쪽 관련해서는 한반도체를 국내에서 따라올 만한 기업이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시점에서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장비 납품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뭐 발이 불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발등에. 그럼 결국 그 시점에서 과연 한미반도체에 손을 안 잡을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저는 의구심을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결국 삼성전자도 한미반도체의 배에 좀 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싸움이라고는 보고 있지만 그 두 가지 칼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저는 한미반도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없다고 하게 되면은 그 가이드라인 자체에 충족을 시키기에는 좀 불합리적이기 때문에 저는 한미반도체는 오히려 이 신규 고객사에 대한 다변 현상들은 뭐 올해 하반기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내년이 될 수도 있고요. 그건 이제 누구도 알 수 없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그 부분들의 기대 모멘텀이 일단 저는 더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좀 기간 조정도 잘 나왔던 상황이고 보통 이렇게 주가가 저점 대비 고가까지 굉장히 많은 상승을 이뤄낸 다음에 기간 조정에 들어가게 되면은 만약 이 한미반도체에 대한 기대 심리, 뭐 기대 투심도가 전부 다 죽었다 하게 되면은 보통 중장기 편도 깨고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추세가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거죠. 그만큼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못 받고 물량 이탈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가속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그때는 당분간은 안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 조정이 지금 정확하게 딱 1년선까지 주고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중장기 이평들에 대한 기간 조정까지 주고 나서 다시금 반등이 나와준다 하게 되면은 단기 이평에 대한 이격 해소도 전부 다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다시금 또 주가를 상승 랠리에 추세 전환을 시도를 해줄 가능성이 이제 높은 구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앞전 접점 라인을 뭐 이탈을 한미반도체가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뭐 그 라인대가 한 10만 원대라고 지금 보여지는데 이 10만 원대를
재이탈을 안 하는 그 뷰대로만 간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재차 고가 박스권까지 다시 좀 올려칠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이제 중요한 것은 뭐 이래나 저래나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고 일단 연쇄적으로 저는 한미반도체의 효과, 이 상승 효과 부분들은 저는 계속해서 좀 이어나갈 수밖에 없다. 그런 키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연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어떻게 나올지 정말 궁금합니다. 갭상승이냐, 갭하락이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두 분의 의견 잘 참고하셔서 반도체주 대응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정책 섹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두 번째 국정 브리핑을 열 예정입니다. 오늘 장 막판까지 상승 탄력 계속해서 이어갔는데요. 특히나 꿈비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한 4%대 상승에 불과했었는데 두 자릿수 대 급등으로 마감했습니다. 김덕호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내일 국정 브리핑을 앞두고 이런 정책 관련주 계속해서 관심 유효할까요? 정책 관련주가 오래 간 적이 있었습니까? 좀 짧게 가죠. 네. 네. 답변 하지만 드렸다고 수익을 내야죠. 네, 그런 네. 답변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방망이를 길게 잡는 개념이 아니죠. 오히려 번트를 치기에 굉장히 좋은 게 이런 정책 테마주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저출산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출산율이 굉장히 또 문제가 되니까 굉장히 많은 자금들을 뭐 지원하는 방식들이 고려가 되고 있는데 자, 저출산을 지원을 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 지금 청년들이 사실은 뭐 은둔형 외톨이가 굉장히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외출도 지향하고 있고 취업률도 청년 취업도 굉장히 많이 미약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뭐 납세자들이죠. 그러니까 세금을 내고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30대들이 경제 부담이 크니까 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출산 지원금이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어떤 장려 정책을 만들겠다라는 것은 목표는 좋습니다. 근데 늘 그렇지만 정부에서 100만 원 나오면요, 항상 모든 산업이 그 100만 원을 누가 먼저 뜯어먹느냐의 생각이기 때문에 결국은 출산율의 영향이 전혀 되지 않는다. 근본 없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책을 굉장히 마련하기가 어려운 게 이런 출산 장려 정책입니다. 그만큼 이제 저도 주식 시장 자체에서 반등세는 단기 반등으로서 제한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이런 장려 정책과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정확하게 반등을 하려면은 결국은 시장 회복이 먼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몇몇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몰린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뭐 내일 장 중에 혹은 이제 가능하시면 브리핑 전에 조금 비중을 좀 줄여놓으시고 발표 이후에 좀 급등이 나온다면은 과감하게 매도를 하는 병행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발표하기 전에 좀 매도를 해보자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최신욱 본부장님도 비슷한 의견이실까요? 그래도 좀 장 막판까지 좀 매수세가 그래도 계속 들어오긴 했거든요. 네네. 일단 저는 이제 저출산을 바라보고 있는 뷰 자체는 저도 방망이는 짧게 보는 게 맞다고는 봅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 이게 지금 긴 방망이를 잡을 만한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들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뭐 외국인과 뭐 개인들의 좀 매수세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관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제한된 수급 내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플레이가 현상이 되는 부분들인데 결국 저출산 관련해서 예산을 계속 증액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증액을 계속해서 이번에만 시키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 전에도 계속해서 정책에 대한 증액 부분들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저출산이라는 타이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히려 저출산에 대한 부분들 지금 거의 심각한 뭐 위기 수준까지 가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은 자녀를 낳는다라는 거에 있어서 국민들이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쇼핑을 한다든지 뭐 놀기 바쁜다든지 아니면 지금은 앞서서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대로 은둔형 외톨이 쪽으로 많이 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경기 자체로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월급은 안 오르는데 아기는 계속 낳게끔 하는 이런 예산안을 정책을 추진을 한다고 해서 과연 이 부분들을 얼마나 충족을 시킬 수 있을지 이 여부가 저는 중요하다고는 보고 있지만 결국 이 출산 정책 자체가 예산을 늘린다고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번에 뭐 육아휴직금도 보니까 뭐 3개월 전으로는 300만 원대까지 뭐 증액을 시키고 6개월까지는 뭐 175만 원 이렇게 계속 좀 순차적으로 100만 원 이상의 좀 급여 부분들이 지금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던데 사실 이게 과연 얼마나 많은 퍼센트제를 가지고 갈 수 있을지 여부를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저도 일단은 이건 뭐 짧은 방망이가 맞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오늘 보니까 오후부터 좀 수급이 좀 많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보통 수급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은 대부분 다 개인 투자자 수급이 좀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오히려 나가는 수급 내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좀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일단 정부 정책에 따른 단기성의 테마가 일단 입혀질 가능성을 놓고 일단 베팅이 들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맞게끔 짧은 방망이를 잡고 대응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놓고 보면은 굉장히 자리는 좋아요. 저출산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자리가 굉장히 좋기도 하고 거리량도 굉장히 좀 많이 터졌고요. 그만큼 어느 정도 주가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에는 속해 있긴 하지만 딱 저출산 말고는 갈 만한 섹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출산 말고는 갈 만한 모멘텀이 없다라는 거죠. 뭐 그렇다고 그 모멘텀이 지금 강화를 시킬 수 있을 만한 어떤 뭐 정책의 서프라이즈 이런 부분들도 아닌 상황이다 보니까 단기성으로는 수급에 분명히 저는 상승 기존을 이어갈 가능성이 지금은 좀 높은 구간에는 있다고는 하지만 일단 저는 그만큼 단기적인 좀 수익성만 바라보고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고 중장기적이나 뭐 스윙으로 끌고 갈 만한 그러한 지금 뷰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그 점을 참고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원격 의료 관련주는 어떨까요? 최근에 뉴스들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긴 하고 또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원격 의료 관련주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최진욱 본부장님께 추가적으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네. 저출생 같은 경우에는 장 막판에 매수세 계속 들어오긴 했는데 원격 의료 같은 경우에는 계속 윗꼬리를 달고 있어요.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사실 원격으로는 이제 저출산이랑 조금 다른 성격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지금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원격으로가 앞전에도 굉장히 강한 상승력을 보여줬을 때가 당시가 코로나19 당시였죠. 코로나19 당시에 이제 원격 의료에 대한 부분들, 뭐 재택근무에 대한 부분들 관련해서 수급적인 면모가 좀 많이 몰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원격 의료라는 타이틀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저는 일단 뭐 성장성 부분들은 뭐 특출나게 성장을 하기는 다소 어렵긴 하겠지만 저출산이랑 좀 다르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테마로 하나로 좀 바라보기보다는 산업에 좀 하나의 좀 출발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지금은 좀 초기로 봐야 된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원격 의료 자체도 지금 많은 병원에서도 계속해서 도입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이게 내가 병원을 안 가는 상황에서 원격으로도 의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의 솔루션 부분들이 구축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편의성도 굉장히 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물론 이제 지금은 코로나19가 좀 풀리고 나서 보통 이제 어느 정도 뭐 특수한 어떤 좀 특수부 장애라든지 아니면 특수성으로 좀 병원을 못 갈 만한 그런 대상군에 대해서는 원격 의료 부분들도 좀 많이 진행을 하는 병원들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지금 뭐 어딜 왔다 갔다 하는 게 시간적인 요소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불편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그럼 결국 이게 만약에 활성화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긍정적인 뷰가 이어진다 하게 되면은 그만큼 또 많은 사용 수요도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당장의 시장에서는 크게 가기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모멘텀 자체가 지금은 좀 큰 상황들은 아니다 보니까 크게 가기는 힘들겠지만 저는 순차적으로 저점은 높여나갈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짧은 방망이라고 보기보다는요. 좀 긴 포지션을 보고 대응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책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인베스터데이 3시부터 이어졌었죠. 장 마감 이후에 뉴스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2부에서 이 현대차 기아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또 주도락 종목으로 강현규 매니저님 코리아 FT 소개를 해주셨죠. 오늘 엄청난 수익률 냈는데요. 계속 더 가져가 봐야 될지 6시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시 30분까지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고민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